여러분 그 리로스쿨에 와서 학습자료실에 289번 몇 번이요? 289번 거기에 네 번째 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편집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요거 컨텐츠 사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5번 시트 35번 시트를 열어볼게요. 35번 할 차례야. 그리고 어저께 거도 제가 녹화한 거를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혹시 빠진 사람들은 그걸 좀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문제가 반복되는 게 많은데 문제가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약간씩 바뀌어서 나오니까 거기 범위를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35번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 책 몇 페이지? 51쪽입니다. 51쪽에 35번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앞에를 이거는 여러분 제 거를 보면서 그냥 필수가 안 해도 되고 이걸 보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하다가 입력하는 걸 취소하려면 ESC 키 누르면은 취소가 돼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ESC 키 누르면 취소가 되죠. 입력하는 거 자체가. 그럼 입력하는 거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면 엔터키를 누르면 되죠. 그렇죠? 탭키나.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 해성하고 국제 이거를 다음 줄에 하려고 그러면 무슨 키를 누르죠? Alt 키 누르고 엔터를 누르고 국제 Alt 키 누르고 엔터 누르고 컨벤션.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한 칸에 여러 줄이 들어가죠. 약간 이해가 되죠? 네. 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예를 들면 여러 개 있잖아. 예를 들면 A 2번을 선택하고 C 4번을 선택하고 E 6번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띄엄띄엄 선택하려면 무슨 키를 누를까요? 컨트롤 키를 누르죠.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A 2번 컨트롤 키 누르고 C 4번 그 다음에 E 6번 A 2번 C 4번 D 6번 이렇게 해놓고 펌활 이렇게 써볼까요? 수식 입력들의 컴활 개수가 컨트롤 엔터 치면 세 개가 동시에 들어가죠. 컨트롤 엔터는 여러 셀을 동시에 입력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A 4번에 해서 여기다가 여기에 만일 여기다가도 해볼게요. 숫자를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엔터 쳐보시고 여기다가는 컨트롤하고 세미콜론을 누르면 현재 날짜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세미콜론을 눌렀어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세미콜론 현재 날짜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상태 세미콜론 엔터 치면 현재 시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A5번에다가 여기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해라고 입력했습니다. 해라고 입력했어요. 음, 글자 말고 다른 거 여기다가 다시 해볼게요. 해서 국제 음, 여기다가 해성 국제 행정유산 이렇게 입력했어요. 이 7번에다가 그리고 여기 7번에 해성 국제 컨벤션을 넣었어요. 그리고 해라고 넣으면 바로 쫙 뜨죠. 그렇죠. 완성이 되죠. 텍스트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앞에 글자를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선택하면 되죠. 이게 엑셀의 기능에 있죠. 그리고 근데 숫자를 한번 해보겠어요. 1, 2, 3 해보세요. 그러면 뒤에 숫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숫자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날짜는 어떨까요? 날짜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간은요? 시간도 완성되지 않아요. 문자는 완성되는데 숫자는 안 된다. 그러면 해성 국제 1 이렇게 입력했어요. 어? 이렇게 말고, 1학년 7반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리고 1학을 누르잖아요. 숫자가 문자. 그럼 나머지가 완성이 돼요. 결론, 문자는 자동 완성됩니다. 문자하고 숫자하고 결합된 것도 자동 완성됩니다. 그런데 숫자는 안 됩니다. 날짜도 안 됩니다. 시간도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를 입력한 도중 입력을 취소하면 ESC키를 누른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네. 두 번째 거 읽어봅니다. 셀 안에서 줄을 바꾸고 데이터 입력하면 Alt 엔터 키를 누른다. 맞죠? 네. 텍스트, 숫자, 조합, 날짜, 시간 데이터는 셀에 입력하는 처음 몇 자가 해당 열의 기존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는 틀렸죠? 뭐는 돼요? 텍스트하고 텍스트, 숫자 조합은 되는데 날짜, 시간 데이터, 숫자는 안 돼요. 그쵸? 네. 여기 숫자까지 하나 써놓으세요. 숫자도 안 돼요. 그쵸? 날짜, 시간, 그 다음 숫자도 안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네. 여러 셀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해당 셀의 범위를 지정하여 데이터 입력한 후 무슨 키를 누른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줍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불연속적으로 선택되죠?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고 쉬프트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연속적으로 선택돼요. 시트도 21번 시트 선택하고 24번 시트를요,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하면요, 이 두 개가 21번하고 24번이 동시에 선택되고 그룹이 돼요. 그렇죠? 바깥쪽 한번 눌러보고 다른 시트 한번 눌러보고 21번 선택하고 이번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24번을 선택하면요. 21번부터 23번, 24번까지 3개 시트가 연속적으로 선택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룹으로 떠요. 그리고 이렇게 그룹으로 해놓고 나서 입력하면요. 데이터가 3개 시트에 동시에 들어가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 그림은 안 돼. 그림은 입력이 안 돼. 텍스트는 입력이 돼. 알겠지? 그것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2쪽. 52쪽을 눌러보고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에요. 피벗 테이블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36번 시트, 36-1번 시트를 선택합니다. 제가 기존에 있는 이걸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서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선택하죠? 피벗 테이블 만들어 볼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이렇게 선택하고, 피벗 테이블 어디서 만드냐면 삽입에서 만듭니다.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찾아왔나요? 네. 피벗 테이블, 그래서 새 워크시트에 말고 기존의 워크시트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의 워크시트에 A 15번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합니다. A 15번이 아니라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하고요. 기존 워크시트에 A 18번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직위, 그다음에 관리부서,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급액을 시그마 값에 넣어놓고요. 수당도 시그마 값에 넣어놓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부장이 기획부, 부장, 총무부장의 지급액과 수당의 합계가 나오고, 과장일 때, 대리일 때 이렇게 나오죠. 지급액과 수당 합계를 구하는 게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앞에를 누르면 좁혀졌다가 그룹화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요. 잘 보세요. 아무나 수치 하나를 누르고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방일남 전체에 대한 이 급여에 대한 테이블이 새로 시트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맞죠? 네. 삭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내가 보고 싶으면 아 이게 뭔가 하고, 만약 예를 들어 총무부의 부장 이 데이터 789만 9,990원 이제 많이 버네. 이렇게 돈 많이 벌지? 얘 누구지? 하고 더블 클릭해 보면 얘가 2명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여기 총무부 부장이 2명이구나. 그래서 많았구나. 총무부장 강만식과 남진이 얘네이구나. 돈 많이 번 게 아니구나. 2명이라서 그렇게 그랬구나.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죠? 그룹별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음. 그 다음에 이 행을 열로 열을 행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얘를. 그쵸? 내가 얘를 열 방향으로 가서 열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얘를 시그마 값으로 놓고. 행과 열을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쵸?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시 놓겠습니다. 시기, 관리부서, 시그마 값은 행에다 갖다 놓고요. 이번에는요, 직위를 만일 필터로 놓잖아요. 그러면 아까 A18에 놨잖아요. A18 위쪽에 한 2칸 위쪽에 필터가 나와요. 필터. 제가 한 거 봤어? 네. 필터. 여기다 놓은 거야. 필터에 놓으면 뭐냐? 필터에 놓으면은 얘를 가지고 내가 필터링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장만 보겠다. 이렇게. 과장만 보겠다. 이렇게. 대리만 보겠다. 이렇게. 반복 보겠다. 모두.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필터야. 알았지? 근데 여러분 헷갈리지 않는 게 아까 피벗 테이블 만들 때 만드는 위치를 A18로 놨어요. 그쵸? 필터는 여기 위에요.
그러니까 문제 가끔 어떻게 나오냐면 피벗 테이블 위치를 A16으로 했다. 이 말은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야? 틀렸습니다. 틀린 얘기예요. A18로 내는 거예요. 여기가 형 레이블 나오는 여기 위치가 시작 위치. 그 위에 한 두 줄 위에 피벗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필터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거기까지 여러분 알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차트도 만들 수 있어요. 해가지고 피벗 차트 보이죠? 네. 피벗 차트 누르면 여기 해당하는 얘가 피벗 차트로 나타나요. 맞죠? 네. 근데 중요한 게 내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여기서 만일 198만 5천 원인데 300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밑에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네.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세로 고침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세로 고침을 눌러줘야 바뀌어요. 알겠어요? 세로 고침 눌러서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예. 그렇게 바뀐다는 거. 세로 고침을 눌러줘야 된다. 새로 고치는.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세로 고침. 네. 오케이? 그리고요, 얘 여기서 얘를 삭제를 해버리겠습니다. 삭제. 삭제. 삭제를 하겠습니다. 얘를 삭제를 한다면 이렇게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요. 삭제를 하면은 차트까지 없어집니까? 차트 남아있어요. 없어져요. 예? 차트 남아있어요. 차트 남아있지. 차트 남아있지. 여기 항목명들 일부가 없어지긴 하지만 차트는 그대로 남아있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가끔.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각 영역의 특정 항목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가 새로운 시트에 표시된다. 맞아요, 틀려요? 네. 지금 해봤잖아요. 데이터 그룹 수준을 확장하거나 축소해서 요약 정보만 표시할 수도 있고 요약된 내용의 세부 데이터를 표시할 수도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행을 열로 또는 열을 행으로 이동하여 원본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요약하여 표시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함께 만든 후에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도 자동으로 삭제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이렇게 피벗 차트도 자동으로 삭제되는 게 아니라 여기 줄쳐보면요. 피벗 차트였던 게 일반 차트로 변경돼요. 약간 모양이 바뀌었죠, 아까. 그게 일반 차트예요. 피벗 차트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피벗 차트야. 근데 얘를 삭제하면은 일반 차트가 돼요. 차트가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거기다 줄쳐 놓으시면 되겠고. 이렇게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7번이 여러분 조금 어려워하는데 37번은 참 맞추기 어려운데 그래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7번. 자, 보세요. 셀에 너 B보다 큰 숫자.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알죠? 여기는 쉬워요. 나는 수가 빈 셀이거나 0이면 div 0으로 나눴다라는 에러가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뭐냐?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수식에 사용했다. 얘가 뭐냐면 이게 대표적인 이런 거야. 지금 어디가 틀렸지? F가. F가 하나 더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수식에서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쓴 거예요. 그쵸? 네. 함수명이 틀리거나 안에 것과 틀리거나 이랬을 때는 요 name 오류가 나와요. 오케이? 그다음 얘는 뭐냐? 얘는 예를 들면 G5에서 G6은 어디예요? G5에서 G6은 여기죠? 네. 그 다음에 I5에서 I6은 여기죠? 근데 한 칸에 띄잖아요. 그러면은 얘하고
이가 무슨 뜻이냐면 얘하고 얘의 교차 영역의 썸이야. 교집합 부분의 썸이야. 이렇게 빈칸이 하나 있으면. 빈칸이 하나 있잖아요. 그쵸? 네. 빈칸이 하나 있으면 이 영역과 이 영역의 교집합. 근데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네. 얘하고 얘하고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네. 어? 없죠. 이럴 때 나는 에러가 널 에러예요. 없다. 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집합이 없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얘는 이만큼이죠. 그렇죠? 근데 교집합 없이 뒤에 걸 내가 바꿔볼게요. 얘하고 얘하고. 그럼 교집합이 뭘까요? 네, 여러분한테 물어봐. 얘하고 얘. 첫 번째 범위가 이거였어? 어? 두 번째 범위가 이거였어? 한 칸 띄면 범위와 범위 사이 한 칸 띄면 교집합이라고 했어. 근데 교집합 부분이 어디예요? 네. 2000이죠. 그쵸? 네. 2000이 나와야 되는 거죠. 2000이 나오죠. 그런데 교집합 부분을 없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여기하고 교집합 부분을 없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널이라고 나와요. 널 에라야. 오케이? 널은 교집합 부분이 없을 때. 그다음에 넘 에러 같은 거는요.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예를 들면 SQRT는 루트거든요. 루트 마이너스 256은 표현할 수가 범위를 지난 거예요. 마이너스 범위를. 그렇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넘 에러, 숫자 에러. 이렇게 나온 거고요. 셀 참조가 유효하지 않을 때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여기다가 2000 이렇게 2만 이렇게 입력해서 2만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퀄 얘를 참조했어. 이퀄 얘 엔터 딱 쳤어. 2만 이렇게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마우스 삭제를 누르고 위쪽으로 밀기 말고 왼쪽으로 밀기 해보세요. 왼쪽으로 밀기 하면 이 빈 셀이 일로 들어올 거야. 확인을 누르면 100, D7을 삭제한 게 아니라 얘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얘를 삭제해야 되는데. 볼까요? 얘가 D7이 있죠. D7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삭제. 자, 위로 밀기. 위로 밀기 하겠습니다. 위로 밀기. 그럼 밑에 올라갈 거예요. D7 삭제돼요. 확인했더니 D7이 참조되는데 D7을 참조하지 못할 때 레퍼런스 에러가 나옵니다. RF 에러. 그 다음에 밸류 에러는 뭐냐면 이거예요. sum 했는데 이 안에 있는 게 인수 또는 피연산자라고 해요. sum 다음에 안에 들어올 인수나 피연산자는요. 어떤 범위나 숫자가 되어야 되는데 문자가 들어왔어요. sum a를 더해라 라고 하는 거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value 에러가 나와요. 이걸 찾고 봐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value 에러.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했을 경우 대표적인 게 sum 해가지고 쌍따옴표 A 쌍따옴표 이렇게 한 거죠. div 0 특정 셀을 0 또는 빈 셀로 나눴을 때 맞죠? 네. name 함수 이름을 잘못 입력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수식에 사용했을 때 아까 count if foo 했을 때 나온 거 맞죠? REFL은 뭐예요? 네. 셀 참조가 잘못됐을 때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네. 숫자 인수가 필요한 함수에 다른 인수를 지정했을 때는 어떤 에러가 났어요? 숫자가 들어왔을 때, 이거 내가 아까 설명 잘못한 거야. 숫자가 들어왔을 때 음자로 잘못 나온 건 value 에러예요. 그쵸? 텍스트는 뭐였죠? 네. 네임이었고. 그쵸? 이거 말을 잘못했네. 그래서, 이거, 뭐였고, value 에러는 뭐였죠? 잘못된 value 에러, 이거. 네
요게 같은 얘기예요.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했을 경우에 또는 숫자 인수가 필요한 함수에 다른 인수를 지정했을 경우 이건 다 밸류에라예요. 그쵸? 네, 그건 NUM 아니에요. 어? NUM. 아니면 이거는 NUM은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숫자 인수가 필요한 함수에 다른 인수를 지정했을 때나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지정했을 경우는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건 RF는 무슨 에러예요? 셀 참조가 유효하지 않을 때. 레퍼런스. 참조, 레퍼런스 에러. 38번.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페이지 나누기는 워크시트를 인쇄할 수 있도록 페이지로 나눈 구분선이다. 자, 페이지 나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넣었어요. 데이터를 나누는데 페이지 레이아웃을 봤어요. 먼저는 현재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페이지 설정.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인쇄. 인쇄해 보면 여러 페이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ESC를 눌러보면요. 여기에 점선이 보여요. 지금. 점선이 보이죠? 그럼 한 번만 더 해줄게요. 그냥 여기서 이제 인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파일에서 인쇄를 갔어요. 그랬더니 인쇄가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넘어가면 자, 다음 페이지 한 다음에 얘는 어디 있던 거야? 첫 번째 페이지에 오른쪽 끝에 있던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 페이지 오른쪽 끝에 있던 거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첫 번째 페이지가 쫙 인쇄가 돼요. 그쵸? 두 번째 페이지가 인쇄가 돼요. 세 번째 페이지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인쇄가 돼요. 어? 그리고 네 번째 페이지가 여기가 인쇄가 돼요. 오케이? 그 네 조각이 나는데 이때 요 사이를 자세히 쳐다보면 점선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눈에도 보이나? 이 점선이 자동으로 페이지를 나누는 거예요. 자동 페이지 나누기. 점선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눈 거야, 자동으로 나눠진 거야. 자동으로 나눠지는 건 점선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건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어? 우리 처음 보는 것 같아? 자동으로 페이지 나오는 건 점선이에요. 그런데 내가 페이지를 여기서 인위적으로 나눠볼게요. 어떻게 나누냐면 이 6번에 해놓고요. 이 6번 됐어?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 가서 이게 나누기가 있어요. 나누기를 하고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딱 클릭하면요.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실선이 나타납니다. 이게 눈에 어떤 실선이 이렇게 실선이 나타나요. 이 실선이 여기 오른쪽까지 이 실선이 보이지?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 실선이 쭉 나타나. 그러니까 이 선으로 나눠진 거야. 이 선으로 쭉.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또 실선이 나타나. 이 선으로 나눠진 거야. 그래서 올라가서 교차점을 찾아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인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네 페이지가 나눠진 거예요. 이 실선은 뭐야? 자동 나누기 아니라 수동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인쇄를 한번 볼게요. 인쇄를 보면 첫 번째 페이지가 갑자기 이렇게 줄었어. 요거야. 두 번째 페이지 요거. 세 번째 페이지 요거. 네 번째 페이지는 요거. 다섯 번째 페이지 요거. 여섯 번째 페이지 요거. 이렇게 여섯 페이지로 그냥 나눠진 거야. 그쵸? 쪼개진 거예요. 그쵸? 여기를 기준으로. 어? 그래서 이게 자동 페이지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이걸 줄였어. 자, 페이지를 자동 페이지 나눔 없애버리겠습니다.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원래대로 딱 해가지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넘어갔잖아요. 그쵸? 넘어갔으면 내가 이걸 줄였어. 이걸 줄이면은 갑자기 점선이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쵸?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얘가 한 페이지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까 네 페이지였잖아요. 그쵸?
얘가 여기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 들어왔어요, 높이까지. 아까 높이가 오른쪽에 빠져버렸는데. 이거 2페이지만 되는 거죠. 아까 4페이지인데. 그 다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절하면은 페이지를 갖다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 얘기까지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나누기를 워크시트를 인쇄할 수 있도록 페이지 단위로 나누는 구분선이다. 이게 정의야. 알아두셔야 되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마우스로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클릭하여 끌면 페이지를 나눌 위치를 조정할 수 있죠. 아까 해봤죠? 세 번째, 행높이와 열높이를 변경해도 자동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는다. 아니, 이것도 변경이 돼요. 아까 해봤잖아요. 페이지 나누기 안쪽으로 구분선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지 나눌 위치도 조정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거도 보여주겠다. 페이지 나누기를 내가 만약 이렇게 바꿨어요. 페이지 나누기 했어요. 사유를 했어요. 그러면 페이지 나누기, 잠깐만요. 내가 이거 구분선이 원래는 클릭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 거가 잘 클릭이 안 되네. 원래는 이 구분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동하면 이동이 돼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더 보여줄게요. 그래서 구분선도 끌면은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상하게 지금 안 되는데 선생님 해봤을 때 됐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3번에 보면 행 높이와 열 높이를 변경해도 자동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는다. 변경되죠? 네. 그다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파선은 줄치세요. 자동 페이지 나누기. 실선은 사용자 지정 페이지 나누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38번 가끔 나오는 문제니까 나중에 하면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번 보겠습니다. 39번. 39번. 자, 주민번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성별은 몇 번째 자리에 있나요? 성별은 몇 번째 자리에 있어요? 1, 2, 3, 4, 1. 네. 네? 그게 몇 번째 자리예요? 쳐봐. 여덟 번째 자리죠. 여덟 번째 자리에서 여덟 번째 자리에서 한 자리 잘라내라는 게 이거예요. 미드. A2에서 여덟 번째 자리에서 한 자리 잘라라. 맞죠? 그럼 얘를 잘랐어. 그럼 얘가 추주를 이용하는 거야, 추주. 추주 함수는요, 얘가 기준이야. 여덟 번째 자리에서 한 자리 잘라낸 거야. 그게 1이면 남, 2면 여, 그 다음에 3이면 그 다음, 4면 뭐. 계속 쓰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거가 1일 때, 두 번째가 2일 때, 세 번째가 3일 때 이렇게 쓰는 게 추주함수야. 추주함수 쓰는 방법이 기준하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계속 쓰는 거. 이해했죠? 추주함수.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1이죠? 1이니까 남이라고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2면 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죠. 첫 번째 거가 네. 추주를 쓰는 거.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세요. H 룩업이에요. H 룩업 룩업의 공식이 뭐니? 입법 열, 그쵸? 기준, 그 다음에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8이 나오면은 8이 범위가 될 수가 없죠? 그 룩업이 틀린 거지? 맞습니까?
인덱스는요, 인덱스는 공식이 뭐냐면, 범위하고 행열이거든요. 인덱스는 범하고 행번호, 열번호,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인덱스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인덱스를 한번 쓴다 그러면 equal 인덱스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덱스 한 다음에 범위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고 자 행은 몇 번째 행이냐면 두 번째 행, 열은 두 번째 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행에 두 번째 열.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요? 1이 나오는 거죠. 인덱스 이렇게 쓰는 거야. 만약 두 번째, 첫 번째 했다면 뭐가 나올까? 한글. 아니죠. 어. 두 번째, 첫 번째, 예죠? 첫 번째, 두 번째 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행에 두 번째 그러면 이때 성별이 나와. 행열, 첫 번째 행에 두 번째. 이게 인덱스예요. 그런데 인덱스를 어떻게 썼나 잠깐 봤더니 인덱스 A1 셀, 행번호 열번호를 써야 되는데 B1 셀에 8번.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right A1의 8은 무슨 뜻이에요? 오른쪽에서 빨간 8개 자리를 잘라내라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서 8개 자리 잘라내면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를 가지고 얘가 1이면 나머지는 여.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미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1번인 거예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셀의 이동과 복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동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X 누르고 그럼 지글지글 거리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때 컨트롤 X 하면은 지글지글 거려요. 점선이 나타나요. 그쵸? 그리고 위치를 이동할 위치에 컨트롤 V 누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이렇게 얇은 십자가 나오잖아요. 오른쪽 끝에. 얘를 이동시키면 이렇게 이동이 돼요. 다시 얇은 십자가 나오잖아요. 이 끝에 이 끝선에 얇은 십자가 나오잖아요. 이때 클릭하고 옮기면 이동이 돼요. 그렇죠? 이번에 끝선을 갖다 되는데 얇은 십자가 나올 때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하면 복사가 돼요. 오케이?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하면 복사가 돼요. 오케이?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동하고자 하는 셀 영역을 선택하러 잘라내기를 바로 가기인 컨트롤 X를 누르면 선택 영역 주위에 점선이 표시된다. 맞죠? 클립보드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클립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홈에 가서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자, 홈에 가서 클립보드를 클릭해요. 그럼 클립보드가 나와 있죠? 컨트롤 C 그럼 클립보드 하나 들어갔어요. 두 번째 컨트롤 C 하면 클립보드 또 들어갔어요. 세 번째 컨트롤 C 하면 클립보드 들어갔어요. 이 세 가지가. 그리고 나서 여기다 갖다 놓고 컨트롤 모두 붙여넣기. 클립보드에서 모두 붙여넣기 누르면 세 개 같이 들어와요. 이게 클립보드야. 원래 우리가 컨트롤 C 하면 클립보드에 들어가 있어. 근데 한꺼번에 보면서 우리가 붙여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최대 몇 개까지 하냐면 24개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이거 나왔던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선택된 3번 선택된 셀 영역을 이동할 위치로 드래그하는 동안에 선택된 셀 영역의 테두리만 표시된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봐봐. 내가 아까 했죠? 얇은 십자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대로 당기면 이동할 때 테두리만 나타나죠. 그쵸? 맞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얘도 맞는 얘기죠. 그쵸? 근데 이거 보세요. Shift 키를 누른 채 선택형의 테두리를 클릭하여 원하는 위치로 들어가면 선택형이 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뭐죠? 이동. 이동된다. 아니, 아, 아니요. 그렇죠. Shift는 이동이 돼요. 그러면 얘를 복사가 되려면 뭘까요? 컨트롤. 아까 내가 그냥도 당겼지만 Shift 키 누르면 당연히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Shift는 뭐다? 이동. 이동이다. 컨트롤은 뭐다? 복사다. 그래서 이게 4번이 틀린 거예요. 오케이? 잠깐 쉬고 지루하죠? 지루하죠. 잠깐만 쉬고 커밀로 넘어가겠습니다. 힘들지만 우리 해봅시다. 환기도 잘 안 되고. 잠깐만 쉬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네. 박민빛, 박유진, 이하린, 이금비, 이지민, 이하늘, 임가을, 한송현, 한지훈, 김현수, 김태희, 임주은, 이채영, 김수인, 윤서영. 오늘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내줄게요. 50분 정도에.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54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제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1번 한글 윈도우 10 작업 표시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같은 종류의 작업 표시줄 단축을 그룹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선택하면 오른쪽에 선택하면 같은 종류의 엑셀들이 나오고 있죠? 네. 이거 어제 했던 거죠? 네. 익스플로러라든지 같은 종류 오른쪽으로 하면 같은 그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잠금으로 할 수 있어요. 그쵸?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면 잠금하면 어떻게 되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작업 표시줄이 항상 나타나지 않도록 숨기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작업 표시를 설정해서 숨기게 하는 거 내가 보여줬을 거예요. 숨기게 하면 얘가 나타났다가 감춰졌다가 이렇게 돼요. 그쵸? 한번 볼까요? 잠금 내가 이렇게 하면요. 잠금하면 안 움직이죠. 잠금을 풀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보통은 이제 잠궈 놓죠. 그리고 작업 표시 설정에 가서 여기 보면요. 자동 숨기기가 있어요. 그렇죠? 자동 숨기기를 갖다가 이거를 끄면서 켜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감춰져요. 감춰졌다가 나타났다. 감춰지죠? 나타났다. 이게 자동 표시줄 숨기기. 보통은 얘를 저는 지저분해 거 꺼놓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아이콘 보기 형식과 정렬은 어디서 하냐면요. 바탕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정렬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뭐야? 2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필통에 대한 거 필통 비우기를 한 거는 완전히 삭제된 거예요. 그쵸? 완전 삭제됐기 때문에 다시 복구할 수가 없어요. 자,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는 거 내가 얘기할게요.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는 거 USB, 네트워크 드라이브. 그 다음에 아예 휴지통에 안 넣고 삭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단축키로 뭘 쓴다? Shift 키를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어제 했던 거니까 잠깐 봅니다. 유니코드는 3개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데 16비트로 표현하고 65,536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16비트 65,536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맞는 것은 16비트가 1바이트가 8비트이기 때문에 2바이트가 16비트예요. 16비트, 2바이트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2바이트를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 가능한 문자 수가 256이 아니라 65,536개고. 그 다음에 영문이건 한글이건 16비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한글뿐만 아니라 모든 문자를 표현하는데 얘는 유니코드는 한글의 완성형과 조합형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거가 설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니코드는 한글의 완성 코드와 조합 코드를 같이 반영했다. 모든 문자는 2바이트로 표현한다. 완성형과 조합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전 세계 모든 문자가 표현이 가능하다. 기억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국제표준 코드 정보 처리, 정보 교환용으로 사용된다. 이것까지 다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4번은요. 범죄 예방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게시판에 업로드된 파일은 안전하면 다운로드해서 바로 사용한다. 이 말이 틀렸겠죠? 자, 5번. 다음 중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하나의 폴더에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나 폴더가 존재할 수 없죠? 파일이나 폴더 이름 여러분 알아두세요. 255자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요. 파일이나 폴더에 공백이나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 헷갈리는 게 그럼 공백이나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문제가 나온 거는 매크로하고 이름 있죠. 이름 정의요. 매크로하고 이름은
이 공백이나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고 어제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윈도우 10의 설정 시스템 정보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시스템 종류, 윈도우, PC 이름 바꾸기가 여기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보여주면 설정에 들어가 봤어요. 시스템에 정보에 들어가 봤어요. 정보.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 정보가 다 있어요. 그러면 얘가 프로세서는 뭘 쓰고 있는지 인텔 코어 프로세서, 램은 8기가, 그 다음에 시스템 종류는 64비트, 그 다음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 윈도우는 윈도우 10을 쓰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알림은 어디 있냐면 이 정보에 있지 않고요. 정보에 있지 않고 알림 및 작업에 있어요. 알림 및 작업. 알림 및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알림 확인 및 설정은요. 어디 있다? 알림에 있다. 정보는 딱 봐도 이 위에 세 개가 정보 같죠? 그래서 시스템 종류, 윈도우즈, PC 이름 이런 거는 정보에 있다. 알림 확인 및 설정은 정보에 있지 않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56페이지 넘어갑니다. 56페이지. 이제 막 여러분 공부하면서 외워야 돼요.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음 중 CPU에 있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프로그램 카운트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주소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에도 맞습니다. CPU 내 자료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가 레지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제일 빨라요. 레지스터, 그 다음에 빠른 게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그 다음에 롬,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이렇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 3번 주기억 장치보다 저장 용량이 적고 속도가 느리다. 아니죠. 주기억 장치보다 저장 용량은 적은 건 맞는데 속도는 빠르죠. 레지스터가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계산의 결과를 임시 저장, 주소 색인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를 범용 레지스터로 한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다음 중 근거리 통신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비교적 전송거리가 짧아서 에러 발생률이 낮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통신망은요, 여러분, 단위죽은 뭐예요? 한쪽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다른 쪽은 뭐다? 일방통행 같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양쪽으로 오긴 오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때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뭐다? 그게 뭐야? 무전기 같은 거야. 일방통행 같은 거야. 그냥 일방통행이 아니라 그 1차선 같은 거야. 1차선. 어? 1차선 같은 거야. 그러면 1차선 같은 거의 대표적인 게 무전기야. 그치? 그런데 그렇게 통신하면 통신이 되질 않겠죠. 그래서 얘는 근거리 통신망은 전이중 통신 방식을 씁니다. 네, 알아두시겠고요. 자, 10번, 9번. 다음 중 인터넷 표준 주소인 체계인 URL 형식.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프로토콜, 호스트 서버 주소, 포트 번호, 파일 경로.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10번. 다음 중 버전에 따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무료로 주는 프로그램이 뭐죠? 번들. 그리고 나머지 것도 여러분 다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1번. 이메일과 관련된 거는 제가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SMTP 뭐였죠? 송신. 팝3 뭐였죠? 수신. 마임은 뭐였죠? 멀티미디어. 다시 SMTP는 뭐라고요? 송신. 샌드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수신은 뭐야? 팝3. 마임은 뭐야? 멀티미디어. 다시 해볼까요? 안 나왔던 친구들이니까. 메일에서는 세 가지 프로토콜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송신. 송신은 뭐죠? SMTP.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샌드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 수신은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 멀티미디어.
요 메일에서는 세 가지. 그런데 그 외에도 텔넷은 뭐냐면 텔넷도 알아야 돼요. 텔넷은 원격 접속, FP, 파일 전송, 그다음에 고포 검색. 이거는 메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메일하고 상관없이. 그 정도는 여러분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둬야 돼요. 프로토콜 중에 그런 게 있다. 그 외에 프로토콜 또 있습니다. HTTP는 뭐 하는 프로토콜이냐면 하이퍼 미디어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이에요. 하이퍼 미디어가 뭐냐면요. 하이퍼 링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HTTP 문서는 하이퍼 링크가 있어서 그쪽으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볼 수 있죠. HTTP 프로토콜. 우리 여러분 인터넷 쓰면은 HTTP 프로토콜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곳에 근간이 되는 인터넷의 모든 근간이 되는 기본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TCP/IP예요. TCP/IP가 맨 밑에 있고 나머지가 서비스로 돌아가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지우고 내가 다시 한번 써줄까? 다시 한번 들려줄게. 이제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이야.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약속이야. 근데 얘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이게 뭐라 그랬죠? 텔레시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얘는 뭐 하는 거죠? 그래 이거. 텔레 뭐 하는 프로토콜이야? 원격 그렇죠. 오케이. 외워야 돼요. FTP라는 프로토콜 있어요. 파일 전송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고퍼도 있어요. 고퍼. 얘네 그다음에 메일을 하는 프로토콜이 있어. 메일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지? 이거 뭐죠? 멀미. 그다음에 HTTP는 뭐 하는 거죠? 미디어 하이퍼 텍스트 또 하이퍼 미디어 전송하는 거야. 이게 웹문서야. 웹문서. 하이퍼 텍스트는 뭐냐면 여기에 뭐가 냐 하이퍼 링크가 있는
어제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참석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12번 한글 윈도우즈 10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개인 설정을 설정하러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개인 설정 들어갔어요. 개인 설정 들어가면 배경이나 색이나 잠금화면이나 테마나 글꼴이나 시작이나 작업 표시나 이런 게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개인 설정. 그런데 거기 가족에 관계되는 거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 내 동생이 너무 컴퓨터를 게임을 좋아한다. 어떤 사이트에 못 들어가겠다 하겠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보안에 관계되는 거, 보안에. 그래서 어디 있느냐면요. 설정에 들어가 보면 업데이트 및 보안 있어요. 업데이트 및 보안. 거기 윈도우 보안이 있어요. 윈도우 보안에 가족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온라인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사이트는 아예 접속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게 가족 옵션이에요. 이 가족 옵션은 개인 설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업데이트 및 보안에 윈도우 보안에 있는 기능이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프린터에 관한 설명. 레이저 프린터는 드럼에 토너를 묻혀서 인쇄하는 방식 맞습니다. 복사기와 같은 거 맞고요. 인쇄 소음이 적고 인쇄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이 인쇄 방식에 드럼식, 체인식, 밴드식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요. 라인 프린터의 특징입니다. 라인 프린터는 충격식 프린터예요. 레이저 프린터가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때려가지고 리본을 때려가지고 출력하는 프린터 형식이기 때문에 4번은 해당이 안 됩니다. 14번 다음 중 저장 매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정답은 몇 번이었죠? 1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장된 데이터는 재저장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데이터를 재저장하는 거고요. 사실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백업하는 거는 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하고 상관없이 중요도에 따라서 저장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강한 자성 물질을 외장하드에 놓으면 얘가 데이터가 없어져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디스크 정리와 검사, 조각 모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14번하고 연결돼서 16번하고 같이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쓰다 보면 컴퓨터를 시스템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주기적으로 디스크 검사가 있습니다. 디스크에 고리를 검사하고 수정합니다. 디스크 정리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합니다. 그러면 이때 일어나는 게 공간이 확대가 돼요. 왜? 쓸데없는 거 지우니까. 세 번째로 디스크 조각 모음이 있어요. 디스크 조각 모음은 제가 어제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은 이거예요. 처음에 A 파일을 A 프로그램을 저장했어요.
B 프로그램을 저장했어요. C 프로그램을 저장했어요. D 프로그램을 저장했어요. E 프로그램을 저장했어요. 그래 놓고 그러다가 B 프로그램을 삭제했어요. D 프로그램을 삭제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이 어떻게 돼요? 네. 비어서 A하고 C하고 E 이렇게 되죠. 그런데 내가 F 프로그램을 새로 추가하려고 하니까 F 프로그램이 여기 안 들어가죠. 사이즈가 커서. 여기도 안 들어가죠. 사이즈가 커서. 그럼 F 프로그램 어디 들어가요? 맨 뒤에 F 프로그램이 들어가죠. 이러면서 중간에 E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F 프로그램 할 때 A를 검색해보고 그다음에 여기를 할 때 여기가 검색이 안 돼요. 여기가 검색해보고 여기도 안 돼요. 여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빈 공간까지 검색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때 일어나는 일이 이거를 속도가 이걸 뭐라 그래요? 이 사이에 빈 거를 뭐라면 단편화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이거 단편. 조각이 필요 없는 불필요한 단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단편화를 제거해 주는 거. 그게 디스크 조각 모음. 그 디스크 조각 모음이 일어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A가 있고 C가 있고 E가 있고 F가 있고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속도가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공간하고 상관이 없어. 속도가 늘어나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공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야. 이 사이 공간이 뒤로 밀어나와서 공간이 효율적으로 재배치되는 거지 공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야. 자, 16번 풀어보겠습니다. 16번. 조각 모음 및 최적화 기능에 관한 거. 디스크 단편화되어 조각난 파일도 모아준다. 맞죠? 네. USB 플래시 드라이브 같은 이동용 식 드라이브 저장 장치도 드라이브 조각 모음을 수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수행 후 디스크 공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서 디스크 용량이 증가합니까? 디스크 용량이 증가하려면 뭘 해줘야 되죠? 디스크 정리. 디스크 오류를 수정하려고 그러면은 뭘 해주죠? 디스크 검사. 맞죠? 일정을 구성하여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를 예약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 장비인 게이트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장비이다. 맞는 거예요. 네. 게이트웨이는 문이라고 해서 문. 그러니까 A 네트워크, B 네트워크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사이에 A 네트워크, B 네트워크 사이에 연결돼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요 사이에 요 문이 뭐야? 게이트웨이. 오케이?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나머지 것도 볼게요. 자, 여러분 NIC 카드라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얘는 어디냐면 여러분 컴퓨터 여기 뜯어보면 NIC 카드가 있어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그래서 컴퓨터와 컴퓨터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예요. 그리고 허브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성할 때 한꺼번에 여러 대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 저기 있습니다. 저 보이죠? 반짝거리는 거? 저게 허브예요. 허브 두 대가 있어요. 그렇죠? 리피터는요. 디지털 회선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거리가 증가할수록 감쇄하는 디지털 신호에 장거리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 수신한 신호를 재생하거나 출력 전압 시도를 높여주는 장치, 즉 복원해주는 장치. 근데 이런 장치들이 이게 뭐냐면 리피터는 무선이 아니라 유선이에요. 유선 장치. 오케이? 네, 브릿지가 있습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도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두 랜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치인데 브릿지는
브릿지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게이트웨이보다 조금 작은 개념으로 같은 프로토콜을 쓰는 URL 내부적인 것으로 또 네트워크에 나눌 수 있는 그런 브릿지예요. 그다음 라우터는 뭐냐면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적의 경로를 찾아줍니다. 게이트웨이는 주로 랜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출입구 역할을 합니다. 출입구. 자꾸 하니까 눈에 들어오죠? 자꾸 해야지 눈에 들어와요. 10페이지. 내가 좀 다시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몇 페이지냐면 60페이지. 여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 VOD가 있어요. VOD가 뭔가요? 주문용. 네, 주문형 비디오. 이게 뭔가요? 대표적인 게 뭔가요? 여러분이 주문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비디오 보는 거. 뭐가 있나요, 여러분? 넷플릭스. 넷플릭스, 어, VOD가. 근데 선생님 어릴 때는, 선생님이 여러분 말할 때는요, VOD가 없었어요. 그때는 비디오를 뭘로 봤을까요? 그래서 동네마다 제일 잘 되는 거. 사람들이, 그때 학생들이, 저도 그때 그걸 꿈꿨는데, 선생님도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나는 나중에 무슨 사장이 돼야 되겠다? 여기, 비디오 가게 사장이. 오, 비디오 가게 사장이 너무 부러운 거야. 하루 종일 자기 보고 싶은 영화 보면서 비디오 대여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 비디오 가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여러분은? 네. 아, 이게 세대 차이가 많이 나네. 동네마다 제일 핫한 게 비디오방. 근데 선생님은 비디오방이었는데 선생님 아버님 때는 비디오방이 없었고 그때는 뭐가 있었을까? 만화방. 그때는 만화. 근데 그다음 비디오. 근데 요즘에는 비디오방이 그때 잘 나가던 비디오 가게 주인들은 다 문을 닫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VOD가 생겨가지고 집에서 그냥 주문형으로 보고 싶은 거 그냥 클릭해서 보잖아요. 넷플릭스. 그게 VOD. 주문형. 돈은 내죠. 돈 얼마씩 내고 보는 거. 그게 VOD예요. 그럼 VOD를 뭐야? 주문형? 그렇죠? VCS는 뭐냐면요. VCS는 화상회의 시스템. 그럼 여러분 A 회사, B 회사에서 컨퍼런스 룸에서 연결해가지고 원격으로 회의하는 거 본 적 있죠? 그 대통령이 막 회의하고. 룸 같은.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들도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줌이에요. 줌이 나오면서 보편화가 된 거예요. 옛날에 이건 VCS는 엄청 비쌌어요. 몇 천만 원씩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오면서 VCS가 줌으로 대중화가 됐어요. 그래서 VCS만 줌만 있는 게 아니라 구글에 구글 미트도 있어요. 여러분 그 구글 미트 봤어요? 네. 해봤어요? 네. 저희는 줌 했었어. 네?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줌 했었고 사실 여러분 반에서 구글 미트 한번 연습 안 해봤었나? 구글 미트 한번 해본 반도 있을 거야, 그치? 구글 미트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팩스가 있어요. 의료 영상 선생님이 학교 오기 전에 이거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팩스. 이걸 같이 의료 정보 시스템을 개발했던 사람인데 현대정보 기술에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여러분 아산병원 있죠. 아산병원에 신입사원들 거기서 한 몇 년 있다가 제가 이제 학교로 그 다음에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병원들이 뭘 갖고 있으냐면 A라는 환자가 가면은 그래서
그때 전산화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차트를 찾아요. 요즘에도 동네 병원 가보면 차트를 찾죠. 이름이 뭐세요? 그럼 적고 차트를 찾아요. 큰 병원에 대형 병원 가면 차트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엑스레이 찍거나 MRI를 찍으면 그 찍은 필름을 들고 다녀요. 그럼 그 필름 든 가방을 갖고 들고 다녀요. 그러다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얘가 사진 있잖아. 사진을 갖다가 사진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 사진 찍으면 그 영상이 그냥 전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진 찍으면 여러분은 진료실 앞에 대기해서 의사를 딱 만나면 의사가 벌써 전송을 받아가지고 보고 있죠. 이게 팩스 시스템. 이해가 됐죠? 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CT, MRI. 그런데 요거 CAI가 있어요. CAI. CAI. 컴퓨터 에이디드 인스트럭션에서 컴퓨터 뭐죠? 하는 소프트웨어. 그 CAI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됐다. CAI가 보편화된 게 EBS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그렇죠? 그 안에 다 있죠. CAI. 그렇죠? 그러면 17번에 뭘까요? 2번이요. 2번이죠. 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퍼텍스트 얘기했죠. 네. 그렇죠?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하이퍼텍스트는 텍스트가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문서이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하이퍼링크를 연결함으로써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문서 읽는 순서가 결정되는 비선형 구조이다. 그런데 동영상, 그래픽 등의 정보를 연결하는 멀티미디어 형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HTTP 설명하면서 하이퍼 텍스트와 하이퍼 미디어가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이퍼 텍스트는 텍스트, 하이퍼 미디어는 동영상. 이런 걸 포함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연결할 때 뭘 쓴다 그랬냐면 하이퍼 링크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은 2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하이퍼 미디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이퍼텍스트, 하이퍼 미디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하이퍼 미디어는 사실은 이거를 사실은 나중에 보면 이 하이퍼 미디어가 하이퍼 텍스트까지 포함해요. 포함하는 개념으로 아주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쓸 필요는 없고 여기를 질치면 돼요. 하이퍼텍스트 문서와 문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문서 안에 특정 문서를 선택하면 그와 연결된 문서로 하는 문서 형식이다. 근데 하이퍼 미디어가 나왔어요. 하이퍼텍스트와 멀티미디어를 결합한 개념으로 문자뿐만 아니라 그래픽, 동영상, 사운드 이걸 한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사용자 의도에 따라 문서를 읽는 순서가 결정된 비선형 구조이다. 원래 선형 구조는요, 순서가 딱 있어요. 그런데 사용자 의도에 따라서 순서가 막 결정되는 거, 이거 비선형 구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이거는 암기사항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워두세요.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다형성, 이건 객체 지향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거 나오면 딱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근데 암기를 하실래요? 제가 좀 설명할까요? 그냥 암기하세요. 근데 이게 요즘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안에 캡슐을 만들어서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프로그램이. 자바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객체. 그런데 객체 안에 뭔가를 주면 그다음에 지가 알아서 뱉어주는 형태가 돼 있어. 이게 캡슐화예요. 아무튼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다양성 이것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다른 형태로는 안 나오니까 이거는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20번.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되는 USB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알아두세요.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고요. 컴퓨터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도 장치를 연결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요. 켜진 상태에서 바로 USB 꼽죠. 네. 그다음에 기존의 직렬, 병렬, PS2 포트를 하나의 포트로 대체하기 위한 범용 직렬 포트입니다. 이걸로 앞으로 다 통일했어요. 예전에 직렬 포트 있었고 병렬 있었고 PS2라고 하는 여러분 옛날에는 동그랗게 생긴 잭으로 생긴 거가 있었어요. 그 마우스 꼽는데 동그란 잭이 있었는데 이거 다 없어지고 요즘에 USB 포트로 다 통일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8비트, 그러니까 USB의 중요한 특징은 몇 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직렬로 연결한다. 병렬은 아니야. 병렬은 동시에, 병렬은 뭐냐면 이거야. 직렬은 1차선이야. 1차선인데 빠른 거야. 빠른 2차선. 병렬은요, 8차선이야. 동시에 8개 비트가 동시에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직렬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병렬 못지않게 빨라요. 그래서 이제 직렬을 쓰는 거고, 직렬을 써서 좋은 점은 뭐냐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적어요. 병렬은 8비트가 동시에 들어오면요, 얘를 조합해가지고 얘를 하나의 정보로 또 구축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순서대로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병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8비트의 데이터가 동시에 전송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건 병렬 포트예요. 이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USB 포트는 5기가 BPS, 5기가 PS 전송 속도를 지원하지만 직렬 포트로서 한 번에 1비트씩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한꺼번에 전송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8비트의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것은 병렬 포트입니다. 여기까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네. 네. 그다음 몇 문제만 조금 풀어보고 너무 지치니까 오늘 조금 일찍 끝낼게요. 자, 다음 중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차트 눈으로 보세요. 앞에 이건 할 거 없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이런 차트를 했어요. 자, 보세요. 세로 막대형의 3차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있죠. 꺾은 성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형은요? 있어요. 자, 원형은 있어요. 근데 여기 원형 중에서 기억해요. 원형은 단일 계열이야. 계열이 하나야. 근데 계열을 여러 개 만들기 위해서는 도너형을 쓴다고 했습니다. 도너형. 그러니까 원형하고 비슷한데 도너형은 여러 개의 계열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가로막대형 3차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역형 3차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산형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산형이 있는데 분산형 안에 거품형이 있거든요. 이 거품형이 3차원이에요. 거품형은 분산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분산형은 3차원이 있어요. 그렇죠. 3차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분산형 안에 거품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주식형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주식형이 없어요. 표면형은 있어요. 방사형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없는 거, 명확히 없는 거, 3차원에 없는 거 두 가지가 뭐예요? 주식하고 방사형. 아시겠죠? 그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것도 여러분이 조금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자, 여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막대형, 각 항목값의 값을 막대 길이로 비교 분석하는 데
꺾은 선형, 일정 기간 동안의 데이터 변화 추세를 확인하는 데 적합하다. 연속적인 값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으로 변화율에 중점을 둔다. 원형, 이거 중요합니다. 전체 항목 합에 대한, 이거 많이 나왔어요. 각 항목의 비율.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런데 얘는 대열이 몇 개다? 항상 한 개의 데이터 연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아쉬우면 뭘로 바꿔라? 오너. 도넛형은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다. 원형은 그 시험 문제 나온 게 한 개의 데이터 연결.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도 나와요. 도넛형은 한 개의 데이터 연결을 간다. 맞아, 틀려? 틀리죠. 분산형은 이게 항상 XY 좌표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광경 데이터형. 영역형 보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각 값의 변화량을 할 때. 또 얘는 전체 영역과 특정 값의 영역을 비교해서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방사형. 많은 데이터 계열의 집합적인 값으로 나타낼 때 사용하며 각 계열은 가운데서 뻗어나온 거 봤어요? 가운데서 뻗어나온 이게 방사형이에요. 알겠죠? 모양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표면형은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사용할 때 하는 건데 이 표면형 그다음에 거품형은요. 계열 항목을 비교할 때 사용하므로 어디 한 종류다? 분산형의 한 종류. 그다음 주식형은 주식거래량 같은 거.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꺾은 선형 하나의 계열만 갖는 차트입니까? 아니죠. 3차원 차트 표현할 수 없어요? 있어요. 방사형 차트 각 데이터 요소 중간 지점에 대한 값의 변화를 보여주며 여러 데이터 계열의 집계값을 비교하기도 용이하다. 네.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이 명확히 틀린 거예요. 분사형 차트.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에 있는 XY 좌표 분사형 차트 이걸 알아두시고 원형 차트는 뭐죠? 항목 전체에 대한 구성 비율이나 기울도 나타낼 때 원형 차트 이렇게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22번 상품 가격이 2,500원이 물건에 대하여 총 판매액이 150만 원이 되기 위해서 판매 수익이 얼마 되어야 돼? 이거 뭐예요? 목표값 찾기. 오케이? 목표값 찾기. 이런 거 여러 번 나왔죠? 네. 네. 여기를 잠깐 보시죠. 23번. 자, 이게 함수가 여러 개 있으면 안에 거부터 해야 돼. 맨 안에 거. 맨 안에 함수가 뭐야? 레프트야, 미드야, 로우야. 로우죠. 그러면 이 로우가 적용되면 로우는 무슨 함수예요? 소문장. 소문점. 그럼 이 로우가 적용되면 얘가 뭘로 바뀔까요? 소문장. 그럼 이렇게 바뀌겠네. 이렇게 바뀌겠네. 맞아요. 그러면은 얘를 미드는 중간에 자르는 거지. 네. 셋째부터 번째부터 몇 자리? 몇 자리? 그 세 번째부터 여섯 자리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OD. OD 빈칸 MOR 이렇게 자르겠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OD MOR 소문자 OD MOR만 남았어. 네. 거기에서 레프트가 있네. 레프트 그 왼쪽에서 몇 자리? 두 자리. 그럼 왼쪽에서 두 자리 하면 어떻게 돼요? OD. OD만 남아.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필기해서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설명할까? 네? 이해했어요? 로어. 로어는 뭐 하는 거야? 미드는 뭐 하는 거야? 이건 왼쪽에서. 자, 함수를 가운데 거부터 먼저 한다.
오늘은 여러분 조금 힘들어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조금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하면 점점 따라오기 힘드니까 수업을 빠지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버텨야 돼요.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하고. 너 책 없니? 책 없었어? 책 없이 그냥 쭉 들은 거야? 어? 어? 복학생들 여기 하나 부르더라고요. 네. 자, 이번 주는 수업이 없습니다. 다음 주 월, 화, 수 모이면 끝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영을 다시. 네. 혹시 나한테 좀 의미 없다니. 네, 알아듣고 있어요. 혹시 알아듣고 있는 이 어려운 거 혹시 나 눈이 띄었으면 좋겠다. 알 수 있어요. 눈이 띄고 있어. 필기? 필기는 필기를 하면 실기는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강좌를 그런 거야. 쓸 수 있을 우리 둘만 먹으시면. 것 저희 둘만 옆에서. 저 이거 다 썼어요. 여기서 끝나고 그냥 그거 파래비만 파래비만. 그런 거 어떨까? 정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 모여가지고 스프레이 동영상 여기서 들어. 그럼 선생님 프레티 나눠주고 나중에 궁금한 거 쓰는 거 동영상이 있어. 전에 선생님 수업한 거니까 강의 파일들은 여기 이로스에 다 있고 그 동영상 그걸 들으면서 너네는 같이 들어서 동영상 들으면서 해. 그럼 혹시 시험 끝난 거 바로 그렇게 시험 끝나고 듣지 말고 저희 필기는 저희가 할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전혀 안 했던 게 아니니까 네. 앞에 보면 힘들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하고 개설이 되면 만들어지면 혹시 연령단이 만들어지면 내가 얘기하면 미리 할 수도 있어. 네. 혹시 하겠다는 애들이 생길 거 듣는데 하겠다는 애들이 있으면 한 10명 모아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미리 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네, 알겠습니다. 애들이 일단 애들이 근데 지금 보고 선배들이 많이 하고 딸기만 따놓고 선생님도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다른 형태로도 네,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항상 이제 방과후 수업이 1학년 위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3학년들은 이제 얘네들이 뭐냐면 1학년하고 같이 한다라는 게 얘네들 조금 안다라는 생각이 하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애들이 들어보면 나 혼자 해야 될 것 같아. 혼자도 안 돼. 혼자도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1학년 말에 어떻게 끝내야 보내. 1학년하고 2학년 섞어놓으면 그냥 2학년 섞으면 이제 굿멋이 들어가지고 되게 1학년들하고 더 이러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뒤에서 끝나고 살짝 걸리고 그냥 나 혼자 하면 되겠지 그러면 없더라. 그게 우리가 1학년 때 학위를 평점하고 때 안 되면은 하고 노래에서 여기서 하고 그 다음 날에 모르는 거지. 또 있잖아. 애들도 하겠다는 애들도 없는데 하겠다고 우리 하면 우리도 이제 말들이 막 나와서 옛날에는 텍스적인 관광이나 이런 경우가 그러면 이제 우리 어쨌든 형태만 대충 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조건이 너무 뭐 어떤 때문에 세 개를
목표랑 차트랑 뭐 제목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인데. 그런 거 아니었어? 그런 거 아니야? 아, 알겠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지. 일단 그지? 네. 이렇게 해서 근데 뭐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 스타일이 맞아.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런 경우 말고는 저희들은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처음 바로 난 배우고 너희도 어떤 일 들어보니까 좀 어렵지? 함수를 몰라. 너는 어때? 너는 어때? 단계도 그래서 용어 영어를 외워야지. 이거 너무 많은데. 엄청 어려워. 그렇게 공부해. 이거 같이 있는 자격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공부를 하고, 저기 뭐야, 못 들은 거는 인터넷 강의 거기 올려놓은 거 좀 지켜보고, 빠지지 말고 끝까지 한번 참아봐. 솔직히. 저기 마지막에 한번 끝까지 가보고, 사실은 이거는 나머지 거는 학원에서 외워야 돼. 근데 100%다 공부 잘하는 특징이 뭐냐면, 100% 이해하지 않으면은 내가 공부 안 한 거야. 근데 이건 60점 이상만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커밀에서 60점 이상을 남기고, 커밀에서 한 80 정도. 이걸 외우면 돼. 힘들어. 스프레드시트에서는 40점, 40점. 스프레드 40점. 다음에 엑셀을 하나를 더 만들어 놓자. 확실히 내가 이걸 꼭 이만큼 기본적으로 다 맞겠다 확신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스프레드 때문에. 그럼 확신이 있어야지 시험을 잘 나오는. 뭘 막 외워서 하면 된다는 외워서 생각이 있긴 한데 그 일주일 하면은 돼. 그런 거. 신이 없어도 되더라고. 스프레드 그거는 외운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매크로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네. 그거 전부터 기초부터 해. 그래서 한번 그렇게 들어봐. 듣는 거 중에서 몇 프로 알아? 30. 30%. 너는 몇 프로 알아? 40% 알아들어? 그러면 뭐. 흐름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필기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돼. 이해만 해서 문제만 풀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다가 아니라, 눈으로 익혀서,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정답은 이거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어려워요. 어떻게 좋아질까? 이거 필기는 내가 너무 힘든 게 애들이 천차만별해가지고, 막 수준이 천차만별해가지고. 뭔가 알지 않아? 함수 어쨌든 알 거 아니야. 함수, 저 알지? 알지 않아? 그래도요. 이거 몰라? 뭐야? 근데 응. 너 알는 선생님 설명해줘서 막 깨달았지 막 내가 처음부터 이거는 계속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계속 하는 거지. 공부할 양이 많으니까. 이거 8회분만 풀면 나 이거 어디다 뒀지? 실제로 앞에서부터 그렇게 5회분만 정확하게 알아도 합격을 하거든요. 시험 봐도 된다는 얘기가 5회분만 대비해서 외워가지고 시험 한번 봐. 다음 주에